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1월 24일, 트럼프가 전 세계 앞에서 한국을 조롱했어요. 우리 없으면 못 사는 나라야. 관세 25% 때려. 백악관이 환호했고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한국 끝났네. 그런데 말입니다. 단 72시간 뒤 비명을 지른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1조 달러가 하루 만에 증발했어요. 엔비디아 CEO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제발 한국이랑 싸우지 마세요. 백악관 복도에 이런 말이 퍼졌지요.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를 건드렸다. 70년 전 폐허였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국을 72시간 만에 무릎 꿇렸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5년 1월 27일 저녁 8시. 저는 대통령 집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지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참모들은 모두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저를 단독으로 부른 겁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침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48시간이면 끝난다며? 제가 72시간 전에 한 말이었지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입니다. 워싱턴에서 30년간 경제정책을 다뤄온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지요.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땄고 골드만삭스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보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국내 총생산, 무역수지, 환율. 이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이었지요. 이야기는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밤 10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악관 제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15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놓여 있었지요.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압박 48시간 시나리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톡톡.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부하 직원 마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의 똑똑한 경제학자였지요. 위원장님, 아직도 계셨습니까? 내일 대통령님께 올릴 최종본이야. 마지막 점검 중이지. 마크가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위원장님, 왜 그래? 이거 정말 진행하십니까?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왜? 문제라도 있어? 한국 반도체가. 마크.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숫자를 봐. 여기. 저는 보고서 2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 29조 달러. 한국은 1조 7천억 달러. 17배 차이야. 하지만 위원장님, 한국의 대미 수출액 연간 1,700억 달러야. 우리가 문 닫으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어? 마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HBM이 문제입니다. 뭐? 고대 역폭 메모리요.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알아. 그거 한국이 잘 만든다며? 잘 만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 생산량의. 마크.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우리가 더 크잖아. 국내 총생산 17배야, 17배. 게임은 이미 끝났어. 마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불안이 보였어요. 저는 그냥 웃어넘겼지요. 걱정 마. 내일이면 한국에서 급하게 연락 올 거야. 사과하겠다고. 알겠습니다. 마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 참 우습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25 때 우리가 피 흘려 지켜준 나라 아냐. 그 은혜를 잊고 이제 와서 우리랑 대등하게 협상하겠다고. 보고서를 탁 닫았습니다. 반도체 몇 개 잘 만든다고 감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거야? 내일이면 무릎 꿇을 거야. 제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고 저는 벌떡 일어났지요. 대통령이었습니다. 카카. 로버트.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비됐지? 예, 카카. 최종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좋아. 내일 새벽 1시에 올린다.
저는 손에 든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각하, 한국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뻔하지. 48시간 안에 사과문 나올 거야.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받아내는 거지. 삼성, SK 투자 2배로 늘리고 기술 이전도 받아내야죠. 맞아. 반도체 기술 일부 넘기게 해. 딱 48시간이면 됩니다, 각하. 확실해? 보장합니다. 제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 없이 못 살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 시장 잃으면 끝입니다. 좋아. 내일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가슴에 안았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국내 총생산 17배, 무역 의존도 15%, 금융시장 취약점. 한국은 절대로 버틸 수 없었지요. 저는 창밖의 백악관을 바라봤습니다. 저 건물에서 내일 새벽 세계를 뒤흔들 폭탄이 터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무릎 꿇릴 폭탄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한국 대사관에서 급하게 연락 올 거야. 사과하겠다고, 우리 말 듣겠다고. 저는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한국이 항복 선언을 하고 우리가 승리를 만끽할 긴 하루 말이지요. 사무실 불을 끄며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우리 손바닥 위에 있어.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24시간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손바닥 위에 있던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것을요.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새벽 1시 15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는 거였지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국회가 우리와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나는 한국산 자동차, 철강 의약품, 그리고 모든 상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작년 7월에 훌륭한 합의를 했고, 내가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 드디어 시작이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즉시 부하 직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오전 9시 긴급회의. 한국 항복 시나리오 최종 점검. 모두 참석. 문자를 보내고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흥분됐거든요. 오전 9시. 백악관 회의실은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제 참모 7명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환한 얼굴이었지요.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마크가 아닌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제임스라는 친구였어요. 드디어 터졌네요. 한국 반응 나왔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오후쯤 나올 거야. 뭐라고 나올까요? 또 다른 직원 수잔이 물었어요. 뻔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사과할 거야.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국회를 설득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요? 제임스가 물었지요. 그때부터가 진짜야. 우리 요구사항 리스트 준비했어? 예. 수잔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삼성과 SK의 미국 투자 규모 2배 확대. 현재 2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좋아. 둘째, 반도체 핵심 기술 일부 이전. 특히 고대 역폭 메모리 제조 기술. 마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좀. 왜? HBM 기술은 삼성이 30년 개발한 겁니다. 쉽게 안 넘길 거예요. 그래서 관세가 있는 거 아냐? 저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어요. 25%야, 25%. 한국 수출 기업들 다 죽어. 못 견뎌.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제임스가 농담을 던졌어요. 한국이 반격하면 어쩌죠? 반격?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뭘로? 김치 수출 중단이라도 하게. 회의실이 폭소로 터졌어요. 모두들 배를 잡고 웃었지요. 김치 없으면 우리 큰일 나는데요. 수잔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 안 돼. 김치 없으면 어떡해. 다들 박장대소했어요.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항할 카드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진짜로 말이야. 제가 웃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손바닥 위에 있어. 국내 총생산 17배 차이. 무역 의존도 15%.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잖아.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수잔이 물었어요. 당연히 폭락하겠지. 삼성, 현대차 다 떨어질 거야. 공매도 칠까요? 제임스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우리 공무원이야. 그런 건 안 돼. 하지만 저는 눈을 찡긋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친구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걸?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때 마크가 조용히 말했어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뭔데? 만약에요. 만약에 한국이 버티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마크를 쳐다봤어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지요. 버틴다고? 예. 만약에 한국이 관세를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 말도 안 하면요? 말도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수출로 먹고 살아. 미국 시장 잃으면 끝이야. 절대 못 버텨. 하지만 위원장님 HBM이. 마크. 저는 그를 쏘아봤습니다. 자꾸 그 얘기 왜 해? 반도체 하나 잘 만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우리가 더 크잖아. 마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쯤 한국 반응 나올 거야. 그때까지 요구사항 리스트 완벽하게 다듬어. 알았지? 예, 위원장님.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어요. 마크만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뭐야, 마크. 또 뭐가 걱정이야? HBM 자료 한번 보시는 게. 됐어.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숫자만 봐. 국내 총생산, 무역 규모, 금융시장. 그게 전부야. 나머지는 잡음이야.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나가자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48시간. 오후면 한국에서 연락 올 거야. 대통령실 참모가 급하게 전화하겠지. 위원장님, 대화 좀 하시죠. 우리가 잘못했어요. 저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미국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무릎 꿇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요.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새로 고침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2시 10분, 2시 20분, 2시 30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한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보통 이런 때는 긴급 브리핑이 나와야 정상이었거든요.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한국 정부 발표 나왔습니다. 뭐래? 사과? 아닙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브리핑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볼륨을 높였어요. 한국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했지요.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외교 통상 채널을 통한 통보를 받은 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30초짜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끝이야? 예. 더 이상 없습니다. 사과는요? 대화 요청은요? 없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겉으로만 버티는 거겠지. 속으로는 벌벌 떨면서.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크를 불렀어요. 마크, 한국 대사관 움직임 파악했어? 예. 확인했습니다. 뭐래? 급하게 우리한테 연락 오려고 해? 아닙니다. 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업무 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외교관들 식사하러 나갔다 왔고요. 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 상황인데 점심을 먹으러 나가? 예. 심지어 한국 대사가 저녁 만찬 일정도 취소 안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책상을 쳤어요. 쇼야, 쇼. 우리한테 급한 티 안 내려고 연기하는 거야. 하지만 마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위원장님, 한국 증시 결과 나왔습니다. 폭락했지? 아닙니다. 뭐? 마크가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어요. 한국 종합주가지수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장 초반 2%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 반등했습니다. 마감은 마이너스 0.3%. 그게 말이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관세 25% 폭탄 맞았는데 0.3%만 떨어졌다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플러스 1.2%요. 뭐라고?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석팀 보고서 나왔습니다. 마크가 서류를 꺼냈어요. 투자자들이 이번 관세가 오래 못 갈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 한국이 미국보다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거죠.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유리한 카드? 말도 안 돼. 한국이 미국한테 무슨 카드가 있어? 마크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숫자를 봐. 국내 총생산 17배 차이야. 한국 대미 수출 1,700억 달러야. 어떻게 한국이 유리해? HBM이. 또 그 얘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반도체 하나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 우리한테 마이크론 있잖아. 마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오후 5시. 상황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위원장님, 한국 언론 보셨습니까? 뭔데? 비서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한국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들이 떠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 없이 버틸 수 있을까? 반도체 공급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트럼프의 관세, 부메랑 될 것. 저는 그 제목들을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감히. 저는 책상을 쳤어요. 감히 우리를 이렇게 쓰다니. 한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뭐라는데? 미국이 결국 물러날 거라고. 한국이 이긴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자기들이 얼마나 작은지 모르나 봐.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저 이상한 여유가 뭘 의미하는 건지. 왜 증시가 안 떨어지는 건지. 왜 한국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건지. 저녁 9시.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는 하나씩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했어요. 그리고 한 문서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마크가 3개월 전에 올렸던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 분석. 저는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1페이지에 굵은 글씨가 보였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53%, SK하이닉스 41%, 합계 94%. 저는 그 숫자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94%? 손이 떨렸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생산의 필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의 필수. 대체 불가능.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저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크, 지금 어디야? 집입니다, 위원장님. 당장 사무실로 와. 지금요? 밤 9시가 넘었는데. 당장 와. HBM 자료 전부 가지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제가 엄청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저 이상한 침묵. 증시의 안정세. 투자자들의 자신감.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1월 26일 새벽 5시 10분.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을 보니 재무장관이었어요.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지요. 로버트. 재무장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지금 당장 백악관으로 와. 무슨 일입니까? 월스트리트가 무너지고 있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증시가요? 아니, 우리가.
나스닥 선물이 폭락 중이야. 그게 무슨?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당장 상황실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차에 올라탔어요. 백악관까지 가는 1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대형 스크린 3개에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11.8%, 구글 마이너스 8.3%, 아마존 마이너스 7.9%, 테슬라 마이너스 9.1%.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다가왔어요. 시간당 500억 달러씩 증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침 7시장 개장하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때 상황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받더니 저를 향해 손짓했어요. 위원장님, 엔비디아입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로버트.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의 목소리였어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알아? 무슨? 11일 23시간이야. 12일도 안 남았어. 재고요? 무슨 재고 말입니까? HBM. 한국산 메모리.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그렇게 심각합니까? 심각해? 젠슨이 소리쳤어요. 12일 후에는 우리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 그래픽 칩 아무리 만들어도 HBM 없으면 그냥 쓰레기야. 마이크론한테 주문하시면 수율 12%야. 못 써. 서버에 넣으면 다 타버린다고. 그럼 제발 한국이랑 싸우지 마. 관세 당장 철회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구글입니다. 비서가 소리쳤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로버트 선다 피차이야. 구글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 전면 중단해야 할 것 같아. 왜요?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서버를 못 돌려. 지금 재고로는 3주밖에 못 버텨.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없어. HBM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삼성이랑 SK밖에 없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또 울렸어요. 애플입니다. 팀 쿡이야, 로버트. 애플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아이폰 생산에 차질 생길 것 같아. 애플까지요? 부품 공급망이 전부 한국 거쳐. 삼성 디스플레이, SK 배터리. 다 끊기면 우리도 못 만들어. 30분 동안 20통이 넘는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오픈 AI. 하나같이 같은 내용이었어요. 한국산 부품 없이는 못 버틴다는 비명이었지요. 저는 상황실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재무부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그가 자료를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53%, SK하이닉스 41%, 기타 6%. 인공지능 서버 필수 부품. 대체 불가능.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94%가 한국 두 회사에 의존.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94%.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그래픽 칩을 만들어도요. 차관이 설명했어요. 한국산 메모리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엔진 만들어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것처럼요. 그럼 마이크론은요? 점유율 3%입니다. 게다가 수율이. 알아.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12%지. 그제야 저는 한국의 그 이상한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서 잠잠했던 게 아니었어요. 굳이 말로 위협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미국이 스스로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제 한국 언론에서 봤던 그 도발적인 제목이 떠올랐어요. 미국이 한국 없이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뉴욕 증시가 열렸습니다. 스크린의 숫자들이 미친 듯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스닥 지수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지요. 위원장님, 마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올린 보고서 보셨습니까? 봤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왜 진작 제대로 안 읽으셨습니까? 마크가 소리쳤어요. 저는 처음으로 부하 직원이 저에게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HBM이 94%라고 썼잖아요. 대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나는 숫자만 보셨죠? 국내 총생산 17배. 그게 다입니까? 마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짜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었어요. 94%. 그게 진짜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크가 맞았거든요. 저는 큰 숫자만 봤어요. 작지만 치명적인 숫자는 보지 못했지요. 오후 3시. 장이 마감됐습니다. 최종 집계가 나왔어요. 나스닥 4.2% 하락. 시가총액 1조 달러 증발. 재무부 차관이 발표했습니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이 하루 만에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얕잡아봤지만 진짜 약자는 우리였던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자부했던 미국이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만드는 손톱만. 한 칩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처지였던 겁니다. 오전 10시. 백악관 상황실의 혼란이 조금 가라앉았을 무렵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이크론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입니다. 지난해 200억 달러 투자해서 신규 공장 지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어떻게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렇지. 마이크론. 재무장관도 얼굴이 밝아졌어요. 긴급 증산 지시하면 되겠네요. 당장 연결해. 저는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와 화상회의가 연결됐어요. 그런데 화면 속 배경이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고함 소리가 들렸지요. 사토리 씨. 제가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를 불렀습니다. 물량 당장 늘려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토리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라인이 섰습니다. 뭐라고요? 생산 라인이 멈췄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비가 고장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재료가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저는 소리쳤어요. 200억 달러 투자한 최첨단 공장인데 사람이 없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사토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개월 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한국 엔지니어 304명을 해고한 거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건 비자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간 뒤로요. 사토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율이 12%로 떨어졌습니다. 12%? 재무장관이 되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100개 만들면 88개가 불량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토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객사에 납품했다가는 서버가 다 타버립니다. 그럼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MIT 출신 엔지니어들 투입했잖아요. 스탠퍼드, 버클리 인재들. 학벌은 화려하죠. 사토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국장인들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위원장님. 사토리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반도체는 요리책 보고 만드는 계란 후라이가 아닙니다. 매뉴얼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계 소리만 듣고도 뭐가 문제인지 알아차렸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30년 경험이 만든 장인 기술입니다. 0.01나노미터 오차를 손끝 감각으로 잡아냈어요.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마크가 자료를 들고 들어왔어요. 위원장님, 비교 자료 나왔습니다. 뭔데? 삼성 평택 공장과 마이크론 수율 비교요. 마크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숫자가 보였어요. 삼성전자 평택 공장 수율 94.7%, 마이크론 수율 12%. 8배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뚫어지게 봤어요. 같은 장비를 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덜란드산 EUV 장비.
한 대에 2천억 원짜리요. 똑같은 겁니다. 설계도도 같고요. 삼성이 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는 소리쳤어요. 사토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기계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이 가진 건 기계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노하우, 기계가 알려주지 않는 수만 가지 비밀을 체득한 장인들.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뉴욕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었지요. 저도 옆에 서 있었고요.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이제 우리가 만든다. 한국 필요 없다. 미국의 공장 안 짓는 자들에게는 관세 100%라는 정의의 철퇴가 내려질 것이다. 저는 그날 박수를 쳤었어요. 환호했었지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허풍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다시 모셔올 수 없습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어요. 사토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봉 3배 제시했어요. 다 거절당했습니다. 왜요? 미국이 우리를 내쫓았잖아요. 그게 그들 말이었어요.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크가 또 다른 자료를 띄웠어요. 텍사스 삼성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요? 55조 원 들여 지은 미국 내 삼성 공장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대거 귀국한 후 수율이 8%로 떨어졌습니다. 8%? 거대한 공장이 그저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구나. 돈으로 공장을 짓는다고 장비를 사온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건물은 우리 땅에 있지만 그걸 돌릴 수 있는 혼은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님, 재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께 보고 올려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우리가 졌다고요? 한국이 이겼다고요? 오후 3시. 백악관 법무팀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읍시다. 제가 탁자를 쳤습니다. 마이크론에 100억 달러, 인텔에 50억 달러. 강제로 증산시키는 겁니다. 찬성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가안보 문제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때 젊은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뭔가. 특허 문제가. 특허?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게 지금 중요해? 중요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법무팀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못합니다. 뭐가요? 강제 증산 못합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탁자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왜 못합니까? 저는 소리쳤어요. 특허 때문입니다. 특허를 우회하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고대 역폭 메모리 핵심 공정 특허 보유 현황입니다.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첫 페이지에 큰 글씨가 보였습니다. 한국, 삼성 및 SK 91.4%, 미국 7.8%, 일본 및 유럽 0.8%.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91.4%? 예.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인 고대 역폭 메모리. 그걸 만드는 공정의 특허를 한국이 거의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설계 특허, 제조 공정 특허, 패키징 특허. 전 과정에 한국 특허가 그물망처럼 깔려 있습니다. 우회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디를 건드려도 한국 특허에 걸립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억지로 만들면요? 만드는 순간마다 한국 특허를 침해하게 됩니다. 칩 하나 찍어낼 때마다 한국에 로열티를 내야 해요. 얼마나요? 계산해봤습니다. 법무팀장이 계산서를 내밀었어요. 우리가 칩을 100달러에 팔면 그중 42달러를 한국의 로열티로 지불해야 합니다. 42달러? 재무장관이 소리쳤습니다. 거의 절반이잖아요. 예. 그것도 한국이 소송 안 걸었을 때 얘기입니다. 소송요?
한국이 정말 마음먹고 나오면요. 법무팀장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 반도체 생산 라인 전체에 특허 침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럼 공장 가동 자체가 멈춰요. 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하면 되잖아요. 제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질 확률이 96%입니다. 뭐라고요? 한국 특허가 워낙 촘촘하게 깔려 있거든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 참모가 중얼거렸어요. 관세 25% 때렸더니 특허 로열티 42%로 역공당하는 거네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지는 구조였어요. 이 특허들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30년간 축적된 겁니다. 법무팀장이 대답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연구실에서 피땀 흘려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수만 번의 실험, 수천 번의 실패를 딛고 하나하나 쌓아올린 성과입니다.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특허 목록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나열돼 있었어요. 1995년 삼성전자 특허 제1호 고대 역폭 메모리 적층 기술 2003년 SK 하이닉스 특허 제47호 초미세 공정 온도 제어 기술 2015년 삼성전자 특허 제203호 인공지능 최적화 메모리 설계 30년. 저는 중얼거렸어요. 30년 동안 이걸 쌓아왔구나. 예. 우리가 돈으로 공장을 사고 장비를 살 수는 있어도 이 특허들은 살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한국의 혼이거든요. 법무팀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왜 관세 발표에 그렇게 차분했는지를요. 그들은 이미 완벽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었던 거군요. 예. 우리가 관세로 공격하면 그들은 특허로 반격할 수 있었고요. 반격이라고 하기도 모호합니다. 법무팀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들은 굳이 반격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발목이 묶이는 구조였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하청 취급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하청업체가 아니었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의 문지기였지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위원장님, 백악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래요? 대통령님께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지명 호출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대통령에게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48시간이면 끝난다고 장담했던 제가 이제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구나. 1월 27일 저녁 8시. 저는 다시 대통령 집무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된 그 순간이에요. 손이 떨렸지요.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재무장관,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지요. 대통령이 저만 부른 겁니다. 단독으로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노크했어요. 들어오게.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쏘아보고 있었지요. 평소의 호기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앉게. 예, 각하. 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로버트. 예, 각하. 48시간이면 끝난다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스닥 1조 달러 날아갔어. 대통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하루 만에 1조 달러야. 우리 돈으로 1,400조 원.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나한테 직접 전화했어. 한국이랑 싸우지 말라고. 대통령이 의자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구글, 아마존, 애플. 다 전화했어. 한국 없으면 못 버틴다고. 각하. 그런데 한국은 뭐래?
대통령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어. 예. 대사관에 연락해도 정중히 거절만 한다며?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지? 대통령이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렸던 겁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가 무너져? 예, 각하.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인공지능 칩의 핵심 부품입니다. 세계 생산량의 94%를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는 수율 12%입니다. 100개 만들면 88개가 불량품입니다. 왜 그래?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났습니다. 3개월 전 비자 문제로 저희가 내보냈습니다. 대통령이 한참 저를 노려봤어요. 그럼 다시 모셔와. 거절당했습니다. 연봉 3배 제시했는데도요. 특허는 우리가 강제로 만들면 안 돼. 특허 91.4%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칩 하나당 로열티 42%를 한국에 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답이 없어.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협상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란 말이야? 그건 안 돼. 내가 약해 보인다고. 하지만 각하, 지금 이 순간에도 월스트리트에서는 돈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틀렸단 거야? 한국을 얕잡아봤단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물었어요. 로버트, 솔직히 말해. 우리가 졌나? 대답 안 해도 알겠어.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노크했어요. 각하, 긴급 연락입니다. 뭔데? 한국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통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래? 대화 준비되었다고. 외교 채널 열어두겠다고. 대통령이 저를 봤어요. 저도 대통령을 봤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그냥 문을 열어준 것뿐이었지요. 들어올 테면 들어오라고요. 대통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봐. 예, 각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대통령이 불렀어요. 로버트. 예. 이번 일로 많이 배웠겠지? 예, 각하. 나도 마찬가지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참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요? 한국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진 겁니다. 완전히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지요. 72시간 전만 해도 저는 이 풍경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라고요. 국내 총생산 17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 숫자만 봤어.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경제 압박 48시간 시나리오.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양국 간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지요. 월스트리트의 패닉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우리 미국이 얼마나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는지를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의회 도서관에 갔습니다. 한국 현대사 책을 찾았어요. 먼지 쌓인 책을 꺼내 펼쳤지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가난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67라니요. 지금 한국이 그렇게 가난했다고요? 책장을 넘겼습니다. 1970년대 포항제철 이야기가 나왔어요. 허벌판에 제철소를 짓겠다고 나선 사람들. 세계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더니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요. 성공할 리 없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국민체조를 하며 공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밥 한 끼 굶어가며 용광로에 불을 지폈다고 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장에는 1980년대 반도체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본과 미국이 기술을 안 가르쳐 준다고 문전박대할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독학으로 기술을 익혔다지요. 공장 바닥에 신문지 깔고 쪽잠을 자면서 밤새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문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1987년 2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건희 부회장의 긴급 지시가 떨어졌다. 일본을 따라잡아라. 엔지니어 김모 씨는 그날부터 6개월간 집에 못 갔다. 연구실에서 먹고 자며 실험을 반복했다. 수천 번을 실패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드디어 성공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성공을 보지 못했다. 전날 밤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후 그 김 씨의 후배들이 세계 1위를 만들었구나. 저는 책을 덮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들은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잔디밭에서 골프나 치고 있을 때 그들은 공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기술에 투자하고 있었지요. 일주일 후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30년 커리어를 접는 거였어요. 대통령이 만류했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마지막 출근 날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인 여러분,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여러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1조 달러가 증발했고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침묵했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선조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피땀 흘려 이룬 성과입니다. 67달러에서 시작해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폐허에서 맨손으로 일어섰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큰 소리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조용히 실력을 쌓고 묵묵히 기술을 연마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공항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부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내렸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30년간 숫자만 보던 경제학자가 이제는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운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